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정책학회 오늘 마지막 세션 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션입니다. 상당히 저희가 공들여서 애정을 가지고 이 아파도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라는 이 사회적 메시지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션입니다. 귀한 네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두 분께서는 그 기관에서의 조치 때문에 규정 때문에 동영상으로 그 발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차례대로 네 분의 발표 중에서 두 분은 여기 현장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의 발표는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현장에 오신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쉬어도 괜찮습니다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조한진이 선생님께서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이십니다.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기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엔 계시진 않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권정현 박사님,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박사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표 네 분 거를 듣고 상호 간의 토론을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발표 네 개를 연속적으로 듣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한진이 선생님께서 질병권, 아플 권리로 다시 만나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처음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짧게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 소개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학회인데 전 사실 이제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계속 뭐 여성 그리고 평화 장애 관련한 이슈로 사회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 사실 뭐 건강이나 질병 이런 이슈도 저의 삶과는 원래는 되게 상관없는 주제였는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건강이 이제 손상되는 경험을 했고, 이제 그때 팔레스타인에 이제 현장 활동을 갔다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이 손상됐고,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되게 좀 긴 시간, 5, 6년 정도 이제 투병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픈 사람들을 굉장히 배제하는 사회구나.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뭐 젠더, 빈곤, 계급, 뭐 장애, 뭐 인종에 이르기까지 정말 굉장히 정치적인 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픈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이제 쭉 인터뷰하거나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면서 계속 만나는 작업을 해봤어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인권 운동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 뭐 난민, 여성, 성소수자 이런 여러 운동들이 인권 운동들이 있는데, 질병과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어떤 확고한 의제로 자리 잡은 인권운동의 영역으로 영역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HIV 운동이라던가 뭐 백혈병 환우의 투쟁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특정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고, 질병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의 전면적인 이슈로 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안에서 이제 아픈 분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분들을 뭐 인터뷰하거나 이러면서 만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고민한 현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권 이런 개념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 연구자가 아닌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제가 그 역량도 딸리는데 시간도 없어갖고 발표문이 좀 부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가진 문제 의식은 우리 사회가 건강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장애인 중심 사회다, 이성애자 중심 사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 중심 사회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배제하고 있는 사회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 건강 중심 세계에서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는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강 카운트해 보니까 한 5년 동안 150명 정도의 아픈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거나 워크숍 형태로 만나왔는데, 그분들의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은 또 저의 경험들 안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건강중심 사회라는 걸 알게 되어 있고, 기존의 건강권 개념들이 아픈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 사회들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질병이 회복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제 만성 질환의 사회라고 불리우듯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 몸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설명하기에 건강권이라는 기존의 개념들이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권, 우리가 뭐 시민 건강권, 뭐 이주민 건강권, 장애인 건강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건강권이라는 건 아픈 몸을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 개념 혹은 이 운동 혹은 이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학이 더 발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고민이었다면, 제가 얘기하는 질병권은 회복되지 않는 몸으로도 어떻게 온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강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좀 더 확장시킨, 그리고 초점을 이동시킨 개념인데요. 핵심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너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거부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지 않아도 이 아픈 몸 자체의 시민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문에서는 사실 이제 기존에 제가 되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강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개념들을 좀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오늘 발표문에서는 기존의 건강의 개념이라던가 건강권 개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넣지 못했어요. 그게 오늘 발표문의 되게 한계고, 제가 발표문에서 계속 아픈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아픈 몸은 그러니까 흔히 뭐 만성질환자라는 단어들을 쓰기도 하시는데, 만성질환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료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만성질환과 같은 어떤 특정 질병으로 특정되지 않는, 병명으로 특정되지 않지만 아픈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건강약자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약자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역동성을 이미 고정화 시켜버리는 한계, 그래서 조금 그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지만 좀 넓은 개념인 아픈 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권이라는 개념도 사실 보건의료 영역이나 여러 영역마다 사용하는 건강권의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뭐 시민 건강권, 뭐 노인 건강권, 어린이 건강권 이렇게 쓸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권 개념이랑도 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조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뭐 어린이 건강권, 여성 건강권 얘기할 때 그 정도 건강권 개념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 중심 사회라고 아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연말에, 연초에 혹은 명절에 덕담처럼 많이 나누는데 사실 이 말이 누군가를 굉장히 배제하는 말이다. 결국은 이 말은 굉장히 아픈 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말이다. 저처럼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회는 굉장히 나쁜 사회죠.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망이 있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인데 사실상 지금 한국 사회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회죠. 아시다시피 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이유는 병원비, 의료비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건강 중심 사회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건강을 스펙으로 굉장히 만들었죠. 예전에는 건강이 손상된 사람, 아픈 사람을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건강이 손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자라는 낙인이 붙죠. 자기 건강 관리에 실패한 사람. 어떤 건강 자체가 자기 관리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자라는 낙인이 붙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질병이 굉장히 이제 개인화되어 있고 낙인화되어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아마 다른 섹션들이나 뭐 계속 얘기 나왔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잖아요. 뭐 산재든 대기오염이든 뭐 양극화든 경쟁이든 뭐 사실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아프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에 집착하고 건강 염려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이나 낙인 속에서 고립화되고 비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아픈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에 거의 드러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질병과 관련한 서사들은 질병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혹은 어떻게 뭐 질병을 통해서 어떤 뭐 종교를 만났다거나 이런 서사가 주류 서사이지 아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삶에 놓여 있는지 어떤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등장하지 않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그거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질병에 대한 낙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지만 잘 아프기도 힘든 사회다. 아플 권리도 아프지 않을 권리도 이제 없는 사회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제하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인식은 질병은 악이고 건강은 선이다라는 이 이분법이 굉장히 강력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정부든 아니면 뭐 보건의료 되게 진보적인 보건의료 운동을 하는 분들이든 마찬가지로 건강은 선이고 질병은 악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이 굉장히 강력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아픈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떤 생리학적인 것, 나의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오는 생리학적인 고통도 있지만 어떤 건강 중심 사회로 인한 사회적인 고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다시 차별하는 어떤 현상, 기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질병의 개인화라는 것인데요. 질병의 개인화는 이제 질병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포착해서 이런 단어를 붙여본 건데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떤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특성,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유전적인 요소를 포함한 개인의 특성과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 역동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결과로서 질병이 등장하는 것인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인데 질병 자체를 굉장히 개인화시켜 버린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누가 암에 걸렸다 뭐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 술 마시는 거 좋아하더니 누가 위암 걸렸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평소에 짜게 먹더니 이런 식으로 의사가 아니어도 너나 할 거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단을 내리는 사회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혹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일수록 질병에 취약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 뭐 지금도 언론에 등장하고 건강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이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아프게 됐을 때는
그런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진단하고 규정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아마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래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징벌의 의미로서 인류 역사에서 위치한 게 있죠. 뭐 호메로스의 시에서도 그렇고 성경이나 법구경 같은 데서도 뭔가 잘못 살아온 결과로서 질병을 이제 신이 내렸다 이런 식의 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뭐 신자유주의 영향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TV를 틀면 언제나 모든 채널에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들이 하잖아요. 뭐 논이를 먹으면 좋다, 블루베리가 좋다, 뭐 주 3일 땀나게 운동해라 이런 건강 정보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들에 오래 노출되면 사람들이 내가 눈이 나쁘면 눈이 뭔가 침침하면 사실 야근 때문에 침침한 건데 내가 블루베리 안 먹어서 이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깨에 곰 한 마리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어떤 과로라던가 과단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논이가 염증에 좋고 논이를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다는데 내가 논이를 안 먹어서 이런가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왔다라는 인식의 흐름으로 안내하죠.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이 계속. 제가 이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고민하게 된 거는 제가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요, 어떤 60대 여성분이 15년 전에 자기가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병원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 말기 암인 경우에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은 초기였고 수술하면 그것도 뭐 그 자궁 적출을 전체 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수술하면 굉장히 괜찮은 이런 케이스였는데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자기는 이런 중증 질병이 오는 거는 뭔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암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도 나를 비난할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되게 극단적인 사례이지만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노년층 분들은요. 중증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질병이 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실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청년층에서는요. 내 어떤 생활 습관이 나빠서 이런 암이 왔을까 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어쨌든 둘 다 뭐 양상은 다르지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 자체가 어떤 사회적 역동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삭제되고 그 개인들이 내가 잘못 살아서 질병이 왔다라는 걸 굉장히 내면화하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 질병이 어떤 사회적 건강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한데 계속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사회도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개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질병을 개인화해서 생각하는 것들은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유해성이 있는데 아픈 몸들에게 굉장히 한 자책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힘든데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제가 어제도 무슨 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여기서 이제 의료진 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선생님들도 아픈 분들이 굉장한 자책감이 시달리신다. 암 환자들 상담해 보면 자기 되게 동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책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거는 자책감이 있어서 삶이 힘들다 이것도 있지만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환자 권리 운동이 굉장히 안 되는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뭐 2000년 초반에 글리백 투쟁 하셨던 백혈병 한후에 이제 뭐 강주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봐도 우리 사회가 이제 환자 관리 운동이 굉장히 안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에는 환자라는 위치가 되게 임시적인 위치고 건강 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모든 소수자 운동이 잘 되려면 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디서빌리티 프라이드라든가 LGBT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환자라는 혹은 아픈 몸이라는 이 정체성인 사람들은 자책감 때문에 자긍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는데 잘못 살아서 온 질병인데 내가 사회적인 차별을 겪는다고 해서 아픈 몸 정체성 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질병의 개인화는 굉장히 아픈 몸에게 자책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질병의 사회정치적인 맥락을 완전히 제거시키면서 질병을 굉장히 탈정치화한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이렇게 계속 개인화시키다 보면 질병의 사회적 구조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그 사회적인 구조들을 보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질병을 이제 굉장히 탈정치화한다라는 것이고, 뭐 이윤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 이런 것들이 질병의 개인화에서도 굉장히 적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번째 뭐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개인의 노력으로 건강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건강 판타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판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1위고 1년에 산재 사망이 2,000명이라는 건 죽지 않아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노동 시간, 한국처럼 대기 관리 안 하면 2060년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이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OECD에서 몇 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이런 사회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개인이 노력하면 건강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이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판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질병의 개인화가 이제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거고요. 질병의 개인화가 제가 주장하는 어떤 질병권, 아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보면요, 질병권은 이제 아플 권리 혹은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권이 어떻게 이 시민들을 혹은 이 개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의 핵심이고, 핵심으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제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행복한 삶, 이런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아픈 사람들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건강권 안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권은 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아픈 몸 자체로 어떻게 온전한 삶이 보장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시 읽어보자라는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아픈 몸 자체를 건강권에서는 아픈 몸 자체를 문제 삼잖아요. 그래서 아픈 몸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혹은 건강 불평등을 줄여서 의료 접근권을 높이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픈 몸 자체를 이제 핵심에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죠. 질병권은 아플 수 있는, 내가 잘 아플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병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뭐 장애학에서 마이클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제 장애 사회적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게 장애계에서 계속 이제 장애인의 몸 자체를 문제화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네가 휠체어를 타서 학교에 입학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장애 사회적 모델은 내가 휠체어를 탔기 때문이 아니라 니네 학교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없기 때문이야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장애 사회적 모델인 거잖아요. 그 몸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문제 삼는 것. 그리고 장애 사회적 모델들을 이제 주장했던 배경은, 장애계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그 장애인의 몸을 문제화 삼으면서 어떻게 이 몸을 최대한 비장애인의 몸에 가깝게 만들 것인가에 되게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동시킨 거죠, 장애 사회적 모델이. 그런 것처럼 질병권도 아픈 몸 자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잘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로 이제 좀 그 문제 의식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권이라는 건 건강권을 이제 포함하지만 초점이 다르고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건강에서 질병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아픈 몸도 굉장히 정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픈 시기를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로 보잖아요. 이제 파슨스의 환자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픈 시기가 이제 굉장히 삶의 예외적인 시기고, 이 사람은 뭐 아픈 사람은 죄가 없고, 뭐 어떻게 빨리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픈 몸의 상태도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건강권에서는 파슨스 뭐 환자 역할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질병인 상태를 임시적인 상태로 보면서 그것을 전제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짰지만 지금 만성질환자의 시대에는 회복되지 않는 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몸이 아픈 시기를 일시적인 시기로 보고 정책을 짜거나 사회를 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파슨스의 환자 역할 모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대 사회의 아픈 몸들, 만성적으로 아픈 몸들을 해석하기에 이제 되게 조금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모델을 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짜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고 질병권은 아픈 몸에게 어떤 건강 회복이 아니면 절망이라는 어떤 이분법에 대해서 좀 해체하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표준의 몸에 대해서도 좀 N개의 정상들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말들이 그 중심축을 이동시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정상인, 불구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사실 이 둘의 관계가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과 정상인이라는 이 스탠다드가 있고 그 예외적인 존재로 불구자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함으로써 기준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이 장애인이 아닌 존재로서의 존재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중심을 이동시킨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명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병권도 약간 그 유사한 지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너무 긴 설명이라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그 우리가 질병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정상이 재구성되고 아픈 사람들의 노동권들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암 환자들이나 이렇게 아픈 분들이랑 많이 만나 보면 암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일자리 지키기 싸움에서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뭐 5년 완치 판정 받은 이후에 이제 실업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암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빈곤이 더 무섭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픈 몸들의 노동권을 이제 보장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병권 프레임으로 봤을 때 사실 되게 우리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서 아픈 사람들의 노동권을 주장하기에도 더 좋은 틀이 될 거라고 이제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장차법 같은 거에 보면은 장차법, 그러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 2장 11조에 보면 그 사용자가 그 장애인의 몸에 맞게 그 노동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을 재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아픈 사람 몸 중심으로 노동 환경을 좀 재구성해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좀 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낸시 프레이저가 말한 보편적 돌봄자 제공자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이야기되었지만 되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실현은 뭐 그냥 논의도 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여성주의 안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되게 그 생산 중심 사회고 돌봄을 배제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면서 nen시 프레이저가 돌봄 제공자 모델을 이제 제기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아픈 몸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 모델은 뭐 워킹맘이라던가 노인의 부모를 케어하는 비혼의 자녀들에게도 되게 유용한 모델인데, 아픈 사람들에게도 이제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다. 아픈 사람들은 사실 자기 돌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질병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논의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질병권 운동 이렇게 해서
아픈 동료들이랑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픈 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없다. 모든 소수자 운동의 시작은 당사자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당사자의 발화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아픈 몸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하고 더불어서 아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약이 되지 않는 사회여서 어떤 질병 서사, 특히 이제 저항적 질병 서사를 만들어서 좀 확산시키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비마이너나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아픈 분들을 계속 모집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질병을 어떤 우리 사회 구조 맥락 안에서 읽으면서 자신의 질병과 몸을 재해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뭐 연재 같은 것들 일다나 비마이너를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민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질병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어떤 부당함을 겪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질병권이라는 것은 건강 중심 세계에서 아픈 몸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자.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질병권은 이 건강 중심 세상에서 아픈 몸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읽어보자라는 제안이기도 하고요. 이 회복되지 않는 몸의 정상성들을 다시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된다. 그것이 되게 예외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정상인 사회,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아픈 게 정상인 사회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몸을 정상성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아픈 몸이 이제 기준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그 발표를 마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 민중에게 권력을이라는 그 구호가 등장했다면 건강 중심 사회에서는 아픈 몸에 대한 상상력의 권력을, 아픈 몸에게 권력을 이런 구호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부족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진이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단 질병의 개인화, 특히 질병 책임의 개인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해성,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 질병권을 또 어떻게 가시화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저서로서, 연극으로서, 그 다음에 아픈 몸을 가지신 분들을 인터뷰하시면서 당사자가 직접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장들을 마련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을 또 표현하고 싶고요. 특히 아픈 몸의 노동권, 그리고 아픈 몸이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김기태 박사님께서 아픈 몸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살아야 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아파져 버렸을 때 쓸모없게 된다.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큰 차원에서 조한진 선생님께서 해주셨다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럼 개선해 나갈 방법들에 대해서 김기태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태라고 하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방금 조한진이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다른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건강권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맥락의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맥락에서 저희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질병권이라는 맥락에서 어쨌든 전통적인 어떤 그 건강권의 맥락에서 아픈 노동자들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휴직이나 실직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휴직이나 휴가를 누리면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가 좀 펴야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좀 전통적인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서 노동자가 아파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 한에는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급여나 수당은 없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코로나가 더더욱 이제 뭐랄까 그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이 상병수당이 없는 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이제 정부에서 한국경영 누디를 제시하면서 상병수당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맥락에서 제 연구가 좀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한다고 할 때 상병수당 제도에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포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간단히 좀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이라는 문제의식을 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이 어떤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예인 스웨덴과 벨기에와 덴마크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예를 통해서의 정책적인 함의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 연구 영역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후년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제도의 포괄성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고용보험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형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를 포괄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병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4대 보험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포괄성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좀 뭐랄까 새로운 제도로서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우리의 새로운 상병수당이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다른 나라들을 한번 이제 컨닝을 한번 해보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자영업자를 잘 포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자영업자들을 이제 애초부터 배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그렇고요. 그 상병수당 제도가 자영업자들을 포괄하긴 하는데 불리하게 설계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인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3일입니다. 상병수당에서 그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의 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대기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기 기간이 뭐냐면 제가 아파서 이제 회사를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대기 기간이 7일이 설정이 되면 7일 동안에는 제 생계비를 제 돈으로 꾸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이제 공공으로부터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기 기간을 길게 하면 이제 결국 나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고 대기 기간을 짧게 할수록 이제 공공이 이제 개인의 그 리스크를 분담해 주는 걸 텐데 포르투갈을 보면 자영업자가 대기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가 3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불공평하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아파야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좀 우리가 도입할 때 이런 좀 모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세 번째 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임의 가입으로만 포괄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캐나다, 체코,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렇고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보면 이게 상병수당 제도라기보다는 공공부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나라별로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상병수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마다 이 나라의 제도는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좀 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Y축 부분에서는 이제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스파소바라는 분이 수행한 어떤 상병수당에 대한 범주화를 수행한 논문이고 X축에서는 이제 우리 원의 김수진 박사가 재작년에 해외 사례들을 이제 범주화한 건데 이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김수진 박사의 연구에서나 스파소바 논문에서나 둘 다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분류한 나라들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제 김수진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스파소바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대상으로 해서 범주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정리하면서는 두 연구에 둘 다 해당되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면서 OECD 회원국인 나라들, 이 22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두 나라를 두 연구에서 정리한 대로 분류해 보니까 11개 나라 정도에서 상병수당이 자영업자를 포괄했었습니다. 이 보시는 대로 이사분면에 있는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정도인데
이 나라들을 좀 또 뜯어 보니까 이렇게 11개 나라가 있는데 임금 근로자의 형평성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나라들, 아까 전에 좀 길게 설명드렸던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는 조금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좀 배제를 했고요. 제도가 아직 안착 단계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RSI라고 해서 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자리를 잡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도 도입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11개 나라들 이제 빼내는 과정에서 룩셈부르크나 이런 좀 아이슬란드나 이런 작은 나라들은 사실 뭐 저희가 최선은 찾아가서 이제 그 현장 실무자나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취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열심히 서핑을 하고 서치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모았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일부 나라들은 이제 그 자료를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포괄성도 크고 자료 확보가 좀 가능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성에 있어서도 임노동자의 수준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세 나라의 케이스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스웨덴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 표가 좀 재미없긴 합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스웨덴에서는 상병수당이 별도의 상병보험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고용보험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연금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별도의 상병수당에서 상병보험을 운영하는 좀 독특한 시스템이고요. 재원은 사회보험료입니다. 근데 상병수당 보험료율이 임금 노동자는 4.5%인데 이게 사용자가 다 냅니다. 임노동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보시다시피 한 2.94에서 3.97%를 내는데, 이게 왜 그 상병수당 보험료율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상병수당 보험료를 2.94%만 내면 대기기간이 90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약간 그 불공평한 시스템인 거죠. 적게 내면 적게 낸다는 뜻은 어찌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그만큼 그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인 거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97%의 보험료를 내면 대기간은 2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험료에 따라서 대기간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자격 요건이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을 지난 6개월 동안 소득 혹은 해마다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연소득이 19,920크로나 이상해야 된다. 이게 155만 원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적은 횟수입니다. 연소득이 155만 원인 거니까요. 월소득이 한 10만 원 약간 넘어도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24개월 미만 자영업 종사자는 같은 수준의 임금 노동자에 준해서 산정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경력과 같은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는 임노동자의 수입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그거에 매칭해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고요. 24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2년 동안의 사업 소득이 근거해서 소득 산정을 합니다. 대기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에 대해서 그 하루만 딱 주고 이틀째부터 주거나 90일까지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보장 기간은 364일 정도로 주고 있고요. 보장 방식은 정률 방식입니다. 이전 소득은 76.5% 정도로 주고 있고요. 상한 및 하한이 굉장히 이제 또 예민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상병수당 할 때 이걸 정액 같은 정률을 좀 하자,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그 시스템처럼 하자는 얘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고치는 한 314만 원, 최저치는 한 8만 원 정도, 요 정도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에 따라서 누가 아픈 기간에 며칠 구간에 누가 얼마나 주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제가 발음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나의 조건 같은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내가 얼마를 받고 있고, 회사의 단협 적용을 받고 있고, 내가 화이트 칼라고 뭐 이런 걸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라고 딱 뜹니다. 그리고 그 상병수당 액수가
누가 주는 것까지도 다 표시가 돼서 나오고요. 이거 보시면 뭐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왼쪽 칼럼 보면 임금 노동자고 오른쪽 칼럼은 자영업자인데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일부터 14일부터 고용주가 줍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1일부터 7일까지는 대기 기간. 표준적인 그 보험료를 낸다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8일부터는 사회보험청에서 줍니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 15일부터 90일까지는 사회보험청과 고용주가 매칭이 돼서 주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90일까지 사회보험청이 줍니다. 그래서 한 2,000파운드 정도, 2,000크로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 그 임노동자와 자영업자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8일부터 14일을 보시면 그 기간에 그 임금 노동자는 1일 기준으로 하면 1일 490크로나 정도를 주는데 8월부터 14일 사이에 자영업자는 1일 594크로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거 가서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임금 노동자는 1일부터 7일까지 그 사용자로부터 상병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7일 동안의 그 대기 기간이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8일부터 14일 기간 동안에는 사회보험청이 좀 더 줍니다. 그 임금 노동자보다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그 스웨덴에서 그 자영업자에 대한 약간 좀 배려 같은 것들이 좀 제도를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벨기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벨기에는 건강보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재원이 약간 좀 재밌습니다. 그 임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7개 사회보험 고용보험을 7개 사회보험이 별도로 이제 그 부과가 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7개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합니다. 그래서 20.5% 정도를 내는데 이게 임금 노동자가 7개의 사회보험료를 각각 낸 것보다는 적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영업자들이 그 보험료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회보험 통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고요. 상무수당 보험료를 보면 구간에 따라서는 그 한 8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데까지는 한 20.5%를 적용을 하고 그 한 1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14.16%를 적용을 하고 그 위에는 보험료를 더 걷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에 있어서는 앞선 6개월 동안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8일 이상의 상병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소득 산정은 아까 전에 이제 스웨덴은 그 비슷한 그 자격이나 학력을 가진 임금 노동자에 준하는 식으로 소득 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약간 좀 다르게 3년 이상 자영업 종사자는 3년 전 소득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100을 벌었다고 한다면 올해 소득은 3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3년 미만 종사자는 정액을 납부를 하는데 이게 이 정액이 얼마냐 하면 최소 수준의 그 소득의 20.5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영업자가 그 상병수당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내도록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려를 좀 했던 거고요. 대기 기간은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벨기에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긴 한데 벨기에가 원래 대기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8년도에 14일로 줄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그 벨기에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그 대기 기간이 없어졌다라고 내용을 소개하는 2019년도에 브뤼셀 타임즈 기사입니다. 그럼 사실 이 대기 기간을 없앤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도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의 어떤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하루라도 문 닫는 것에 대한 그 거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제도를 운영을 할까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뭐 글쎄요 이게 그 먼 나라에서 소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좀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은 뭐 저의 뭐 게으름도 있었겠지만 좀 연구에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간은 없고요. 보장기간은 12개월 플러스 알파
고요. 그리고 보장 방식 및 수준은 정액입니다. 그리고 상한은 어차피 정액이니까 뭐 그 상한과 하한이 있지는 않죠. 다만 약간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약간 액수를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보험 7개의 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그 운용이 되는데 그 가장 오른쪽 끝에가 이제 그 자영업자를 위한 그 부가체계인 건데 이 부분에서 7개의 사회보험을 통합해서 징수를 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대마크는 매우 단순하고 좀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시스템이 아니라 조세 베이스로 가서 뭐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고요. 다만 자격 조건에서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의 자영업자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주당 노동 시간이 최소 절반 이상을 해당 작업에 사용을 하고 2주 이상 상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18세 미만 자녀가 12일 이상 아픈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정도의 자격 요건만 주어지면 뭐 조세 베이스니까 사실은 상당히 제도가 단순화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보장 방식도 정액으로 운영이 되고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그 제도들이 명쾌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 덴마크의 어떤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제가 또 덴마크의 아이디가 없는 관계로 뭐그 로그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실제로 이런 절차를 받아서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그 이를 통해서 그 상병수당 신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덴마크는 이제 지방 정부가 주도를 해서 상병수당을 주는데 지방 정부와 사회보험청이 연계 방식에 대해서 본인의 디테일을 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나의 건이 지방 정부에 지금 계류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받던 느낌은 조세 방식으로 운영해서 그런지 조금 더 그 소견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세 나라의 케이스를 간단히 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웨덴은 그 같은 그러니까 임노동자와 같은 방식의 70 그 보험료율은 다릅니다만 같은 정도의 그 보장률을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 접근을 하고 있고요. 벨기에는 그 임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쪼개서 임노동자는 정률 방식, 자영업자는 정액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덴마크는 아예 조세 베이스를 해서 정액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세 나라의 공통점은 조금 더 좀 곤란한 어떤 집단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국의 상병수당은 자영업자를 두루 포괄한 방식으로 좀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가 이제 포괄한 세 가지 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금노동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웨덴과 벨기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이나 스웨덴의 상병수당 수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일에서 14일의 어떤 상황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배려를 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영업자의 최소 소득 기준 설정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연소득 한 150만 원 정도를 매우 낮게 설정을 해서 그 수준만 넘으면은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게 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1,7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월소득이 1,700만 원 이하면 상병수당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그 최저소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이 두 나라들의 좀 예를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자영사업자를 위한 대기기간 설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에 한 달에서 14일로 대폭 줄이고 19일 날 2019년에 아예 없애버린 벨기에의 예가 좀 매우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살펴볼 어떤 케이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소득 파괴 문제가 좀 민감한데 스웨덴, 벨기에도 각각의 방식으로 뭐 물가 상승률을 보든 아니면 동일한 뭐 교육이나 경력을 보든 해서 보험료를 소득 각자의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소득 파괴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임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직장가입자와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죠. 그리고 고용보험에서의 자영업자와 특고 미가비 문제가 이제 소득 파괴 문제가 좀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소당 안착을 위해서는 역시 소득 파악 시스템 개선이 좀 여전히 필요하다. 오전에도 뭐 이런 그 토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 파악을 해봐도 너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소득 파악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 부분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수 박사님께서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 질문으로 물론 임금노동과 자영업을 구분해서 가는 것을 제안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제 나중에 여쭙고는 싶은데요. 자영업자가 국제적으로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아파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상병수당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접근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가운데 세계 국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에 따라서 아픔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정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본 결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은 아픔이 공평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된 권정현입니다. 먼저 그 현장에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안전망이 노동자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조정이 필요해서 권정현 선생님 발표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된 권정현입니다. 먼저 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안전망이 노동자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은 아픔이 공평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 나타난 집단 감염이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현재 도처에서 아프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거리두기나 쉬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더 아픈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플 때 신체적 아픔이나 의료비 지출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입원으로 발생한 그런 의료비 충격은 아픈 시점, 길어야 1년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전일제 근로 확률은 아프고 난 뒤에 2,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 확률이 감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근로소득 감소 또한 3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픈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결국 아파서 발생하는 위험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
쉬어야 해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나 소득 상실에 대한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자리에 따라서 아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차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그런 개별 사업체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제도가 갖춰진 사업체 내에서도 고용 계약에 따라서 제도 접근 가능성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노동자의 아픔에 대한 안전망은 그 노동자가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픔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안전망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충격이 발생을 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안전망의 보호의 격차가 존재를 하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더 좋은, 더 규모가 큰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간의 안전망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용주와 고용인과 자영업자 간 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망의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아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망은 결국에 근로를 지속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제인데요. 안전망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따른 그 격차를 파악을 하고 어떤 노동자들이 더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노동자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별로 안전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도 적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일자리 간 종사자의 건강 수준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사전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일자리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안전망 격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가 나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의 차이를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패널 자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고용 형태나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아픈 노동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들, 그리고 일자리 환경들,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2018년 기준 임금 근로자 남녀 6,000명 남짓의 일자리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은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분석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영세일인 자영업자 다수를 차지하는데 아파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에서 자영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빈 공간으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간의 가용성은 사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선택으로 근로 강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적어도 쉼에 대한 자발적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진 않겠지만 임금 근로자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일자리의 안전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고용 창출 기반이 약화되면서 이제 많은 새로운 고용이 비정규직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를 했죠. 그런데 비정규직을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비정규직 보호법들이 마련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업체들은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고용 관계, 예를 들어 사내하청,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 새로운 고용 관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대는 결국 임금 격차의 확대와 더불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처우에도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안전망 차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인적 구성의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이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볼 수 있고요.
비정규직의 유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보통 비정규직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하지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라는 식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비전형 근로자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분류가 아니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비정규직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 분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자 계약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한시적 근로자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가 있고 시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비전형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이면서 비전형 근로자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그 안에서도 또 파견 근로자인지 용역 근로자인지 일일 호출 근로자인지 특수 형태 근로자인지로 다양한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자의 경우에 이 사람이 자영업자인지 임금 근로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같은 분들이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 형태별로 이제 어떠한 근로사업체에 근무하는지 그 특성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제공되는 안전망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하는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이는 그 두 집단과 안전망의 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별로 종사 사업체에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체의 특성을 사업체 특성에 따른 안전망 제공 여부 차이와 연계해서 정책 마련 시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정규직은 영세 사업체에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산업별로는 건설업에 많이 근로를 하고 있으면 단순 노무 종사 직종에 다수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시면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이제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많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보시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분포한 제조업에서는 정규직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어떤 유형의 근로자가 어떤 산업에 더 많이 근로하는지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비전형 근로자, 아까 앞에서 비전형 근로자의 유형에서 보신 것처럼 일일 호출 근로자 같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도 보시면은 안정적인 전문가 직종이나 사무직 직종이나 뭐 제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 등에서는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 이런 직종에는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유형별로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서비스직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단순 노무 종사자나 기능원에서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형태별로 건강 수준과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동시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일자리에 놓일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뭐 비정규직인지 아닌지와 건강과의 관계가 이제 인과관계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인과관계를 떠나서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낮다면 아플 때 안전망 격차로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낮은데 안전망조차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플 때 안전망 격차로 인한 부담은 비정규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별로 건강 수준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에 현재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규직에서 훨씬 그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건강 행동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불건강 행동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더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봐야겠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의 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미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많이 분포를 하고 정규직에 비해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흡연이나 음주를 적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제 크진 않지만 건강 수준 및 행동 격차가 좀 존재할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 비전형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나 단순 노무 직종 같은 좀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불건강 행동이 더 비중이 높은 것을, 불건강 행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용 형태별로 가용한 안전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제도가 일자리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또 어떤 유형의 노동자가 제도의 밖에 놓여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살펴보는 안전망 제도로는 사회보험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체 내에서 복리후생제도로 이제 제공될 수 있는 제도 중에서 법정 퇴직금 제도와 유급휴가 제도, 병가, 민가의료보험 보험료 지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법적 제도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정규직 내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시적 근로자는 절반 정도의 절반 정도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은 비전형 근로자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만이, 전체 비전형 근로자 중 3분의 1 정도만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이런 실직이나 일자리에서 다치거나 할 때 이제 안전망이 좀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롭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실제 아플 때 쉬거나 아플 때 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제도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가 있다고 할 때 그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법정 퇴직금 제도를 보시면 당연히 정규직에서 굉장히 90% 이상이 그 일하는 사업체의 법정 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비정규직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 내 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다시 살펴보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92%가 제도가 있고 91.2%가 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제도가 존재를 하더라도 그중에 이제 일부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제도 같은 경우도 정규직은 70%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체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73%의 대부분이 그 사업체 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경우는 그 일하고 근로하는 사업체 내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비중이 29.5%에 그치고, 29.5% 중에서 또 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23.2%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로 병가제도는 특히 아플 때 쉴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제도로서 아플 때 쉬는 것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가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반 남짓 가량의 정규직들이 그 근로하는 사업체 내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는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17.7%에 그치고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도 10% 남짓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가의료보험료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망을 사업체에서 복리후생 제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제도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제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정규직 내에서는 사업체 내 안전망의 존재와 가용 여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살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시적 근로자, 비정규직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법정퇴직금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법정퇴직금 제도가 있는 사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또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30% 정도가 이제 제도가 있는 사업체에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3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유급휴가 제도가 있는 사업체에 근로하는 비전형 근로자도 18.3%에 그쳐서 동일한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어떠한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제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아픈 노동자가 겪는 충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노동시장 귀속도가 높은 노동자,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지속하고 있었던 노동자가 건강 충격을 겪을 때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비정규직인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인지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나 쉴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첫 번째로는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이 더 영세한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팠을 때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아픈 상황에서 일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서 사업체에서 제공된 안전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업체의 여건이 훨씬 좋다 보니까 고용형 안전망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안전망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9.2%입니다. 비정규직에 이제 시간제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용보험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00일 이상 사업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정규직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만큼 비정규직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리후생 제도도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300일 이상 사업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급휴가 제도나 병가 제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고용 형태별로 안전망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이제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 86.6%의 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훨씬 적은 숫자가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제도에서도 법정퇴직금 제도나 유급휴가 제도 그리고 병가 제도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 형태별 안전망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이제 300인 이상 사업체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같은 동일한 정규직 간에는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사업체별로 규정되는 안전망들, 법정퇴직금, 유급휴가, 병가제도, 민간의료보험 지원제도 등은 이제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간에 동일한 정규직이라도 그 안전망의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간에도 이제 사업체 규모별로 당연히 고용 형태별 안전망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고용 형태별 안전망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과 300일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간에는 이제 동일한 고용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망의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후적으로 아프고 난 뒤에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보다 앞서서 또 사전적 아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따라서 아픔의 위험이 차이가 난다면 아플 때 실수 없는 사후적 보상의 미흡함과 맞물려 아픔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픈 노동자를 쉴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과 같은 사후적 보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아픔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사후적 보상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일자리에 따른 근로 환경과 위험의 노출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작업자 환경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았고 일자리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하는지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되는지 소음이나 진동,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극도의 추위나 더위 또는 땀을 흘릴 일이 요하는지 이 5가지의 작업자 환경에 대해서 고용 형태별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주된 일자리 작업자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비정규직이 이러한 위험한 뭐 신체적인 아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작업자 환경에 더 높은 확률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작업자 위험 환경 노출도 상위 3개 산업을 좀 살펴보면은 순서대로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들이 이러한 작업자 위험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산업인데요. 앞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건설업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건설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굉장히 위험한 산업 환경에 좀 노출되어 있고 사후적 보상도 미흡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작업장 위험 환경 노출 격차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에서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되는지 여부에서도 건설업과 운수업이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계속 건설업이 나오는데요. 심한 소음이나 진동,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이제 가장 그 비중이 높은데 그 동일하게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이 더 많이 그러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이제 그 비중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전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정규직 안에서도 어떤 고용 형태인지에 따라서 주된 작업장 환경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비교를 주로 보시면 한시적 근로자에 비해서 비전형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서 좀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보신 것처럼 아픔의 충격을 완충하는 안전망이 일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아플 때 쉴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어떤 산업에 내가 일을 하는지 대표적으로는 건설업 그리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안전망의 거의 외곽에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임금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한 비전형 근로자가 특히 이러한 안전망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쉴 수 있는 안전망 제도 마련 과정에서는 이런 취약한 사업장과 대상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어, 그, 그러한 제도들이 마련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간다면 결과적으로 정말 아플 때 쉴 수 있는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까지 안전망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사업장이나 취약한 고용 형태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런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망 마련이 종래에는 고용 여부에 종속적이지 않은 안전망 제공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망 제공 책임이 고용주에게 귀착되는 방식의 제도의 설계, 현재 방식의 제도의 설계는 취약한 근로자일수록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고용 형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화될 텐데, 이런 다양화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고용주와 임금 근로자 간의 관계가 모호해짐에 따라서 더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안전망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집중된 안전망 부재의 문제가 더 많은 일반적인 다양한 노동자의 문제로 변화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 갈지가 여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는 고용 여부에 종속적이지 않은 안전망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다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 노동 시간의 길이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노동 시간의 그 길이 중에서 밤 시간대에 행해지는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많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조금씩 이러한 그 심각한 야간 노동은 어느 정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고민들을 같이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과연 시간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마르셀 에메가 쓴 그 소설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생존 시간 카드라는 제목하에 있는 원고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읽어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뭐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대처하고 노동계급의 수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의 생존 시간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한 달 30일 중에 15일만 살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부여받은 이 생존 시간이 완전 달라서 생활이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 시간을 배급받은 그 표가 거래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시간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의 달력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부자들은 한 달이 30일이 아니라 45일이 되는 거고, 가난한 자들은 한 달 30일이 아니라 15일, 20일, 27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비단 가상세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결국 핵심은 시간 처분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인 건데, 그래서 그 시간 처분권을 사용자한테 넘기는 대가로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그런 수량적 교환을 근로계약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얘기하는 실근로시간의 정의를 보시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놓여져서 그 지시에 따르는 시간으로서 개인적 사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본주의에서 노동력 거래가 결국은 종속관계 내에서의 시간 처분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한 에세이집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사람들에게 시간 처분권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일이 없던 시기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빼앗긴 대가로 나중에 한 달 뒤에 받은 월급을 보니 이것은 결국 나의 자유였었구나 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처분권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처분되는 그런 과정에서 더욱더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어두워진 시간,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에도 인간이 여전히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저희 연구자들과 같이 서비스업 야간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과연 야간 노동이 언제부터 수행이 되기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인공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도 예를 들면 그 고래기름이나 이런 거, 가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밤에도 이제 불을 밝히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은 인공조명이 발명이 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야간 노동이 좀 더 본격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간 노동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영국의 1831년 공장법을 보더라도 20세 이하의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은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문제의 중요성은 국제노동기구, 우리가 ILO라고 부르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협약이 시간에 관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문제는 여전히 우리 노사관계에서도 시간보다는 임금이 더 중요시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24시간 초 단위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살게 되면서 결국 야간 노동도 더욱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노동력이 총동원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시간 분할을 둘러싼 비민주성 문제인데, 아까 근로계약의 본질이 시간 처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주체는 노동자와 사용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밤에 아마도 앱을 통해 가지고 새벽 배송 같은 거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일터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서 너무도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만큼의 어떤 여유 시간도 갖지 못해서 결국 앱을 통해 가지고 생필품을 배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시간을 구매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민주성이라는 것이 노사 간의 뿐이 아니라 노노 간에도 확장이 되고 있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시간의 길이뿐이 아니라 시간의 편성과 관리의 문제인데요. 제조업 공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다, 어셈블리 라인으로 돌아간다, 컨베이어 벨트다, 이랬을 경우에 사용자는 직접적인 자신의 감독하에서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시간 단위로 관리를 하죠. 우리가 UPH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인데, 서비스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집배 노동자의 그 노동 그 강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보시면 집배 노동자가 배달해야 되는 우편물의 종류가 일반 우편물서부터 등기, 소포 이렇게 쭉쭉 나뉘어지는데요. 한 통당 배달해야 되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우편물
혹은 뭐 등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취인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통 배달하는데 2.8초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라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기 관리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옥 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 어떤 그 과정들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더 심각한 건데, 배달 노동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한테 어떤 배달 물량이 떨어지는 건지,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가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은 앱을 통해 가지고 나온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물건을 수취하는 시간서부터 전달해야 되는 시간까지가 직선거리로 12분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이어도 22분입니다. 어, 결국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편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장시간 노동 사례에서는 제가 2017년에 조사했던 집배 노동자의 사례인데, 집배 노동자 그 공무원들 중심으로, 공무원과 상시 계약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그 출퇴근 기록부를 다 살펴본 거예요. 1년치를. 그래서 평균 2,745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고 간주를 했을 때 한국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는 87일을 더 일을 하는 거고요. OECD 평균보다는 연간 123일을 더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 체류 시간을 보시면은 평상시에도 11시간이고요. 특별 소통기인 뭐 명절이나 선거 이런 기간 동안에 12시간 이상씩 체류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거는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이라는 거는 평균값을 초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 교대 근무의 일정 표입니다. 한 간호사의 그 스케줄인데, 보시면은 나이트는 밤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 거고요. 이브닝 저녁조는 3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럼 주간조는 이제 보통 그 오전 일찍 출근해서 3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이 사람이 근무했던 걸 보면 나이트 3번 하고요. 2번 쉬고, 저녁조 3번 하고 하루 쉬고, 또 데이로 하고 하루 쉬고 또 나이트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이 24시간을 뺑그르르 도는 순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노동 시간을 보시면은 주간 근무 평균이 9.7시간이고요. 저녁 근무는 9.1시간, 그리고 반 근무자는 13.1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시간의 길이가, 편성 자체가 야간 노동을 하는 시간대에는 주간이나 저녁조보다는 좀 더 길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13시간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3시간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밤 시간대에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보통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야간 노동이 자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간, 저녁, 야간 이렇게 시간대가 바뀌는 것을 좀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는 전진 방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간, 저녁, 야간. 그렇지만 앞서 보신 그 간호사의 사례에서처럼 그렇게 편성표가 짜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의 경우 야간 근무가 굉장히 간호사들의 이직을 또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번표를 짤 때는 일단 나이트 할 사람을 먼저 쫙 배치를 하고, 그리고 주간과 저녁 근무할 사람, 그러니까 주간과 저녁 근무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끼워 넣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진 방식으로 배치가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고요. 이거 그림은 제가 한겨레에서 가지고 온 건데, 얼마 전에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장덕준 씨의 근무 현황인데요. 보시면 기본 8시간에 9시간 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8월 같은 경우 31일 동안 쉬는 날이 6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분이 일을 하는 시간대가 주간 근무 때가 아니라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만 이 정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간 배송은 비단 택배뿐이 아니라 신선식품 배송에 이르기까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쿠팡과 그 마켓컬리 배송기사의 사례에서는 어떤 노동시간 동안 어느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노동이 노동자의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수면 시간도 짧고요. 자고 일어나도 극도의 피곤함을 경험하는 횟수가 높고 결국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다라는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이 모성 부성 보호제도 사용 현황들을 보면 출산 전후 휴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사용했다라는 빈도가 엄청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이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총 100개 이상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야간 노동에 관한 조항은 총 3개밖에 없습니다. 4장 하에 55조, 56조가 있고요. 5장 하에 제70조가 있는데 조항을 보시면 56조는 야간 노동을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해놓고요. 이때 노동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을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산수당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간 시간대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보상을 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용자한테는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되니 야간 시간대에 일을 시키지 말아라 라는 좀 억제 요인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상황에서 야간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임금을 충족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노사의 이해가 좀 맞닿아 있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57조에는 보상휴가제가 있는데 시간을 시간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무조항으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70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동의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혹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임산부까지도 야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야간 노동에 관한 법은 근기법에 그렇게 3가지 조항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특수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 업무로서 야간 작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인간이 인공조명과 초연결된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에서 밤을 갈망하면서도 인공조명이 없이는 앱을 통한 어떤 배달이나 이런 게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야간 근로를 허용하되 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만들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윤 추구라는 어떤 인간의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야간 노동은 좀 제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금지하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 서비스형 야간 노동은 앞서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그 인간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누군가는 대기해야 되는 그런 노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적 필요는 설비나 그 가동을 멈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혹은 통신사 제어실이나 이런 데처럼 시민의 안녕이 위협될 수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대제를 마련하고 예산이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조 교대제나 IT, 물류 배송업체 이런 데처럼 굳이 이거를 야간에 해야 되나? 라는 좀 이윤 추구를 향한 어떤 무한 경쟁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야간 노동은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과거에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다가 2013년부터 주간에만 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 체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제도를 변경을 해서 지금에는 1조가 오후 3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 거고 2조는 딱 자정을 10분 넘겨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대는 공장 가동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노동 강도가 강화된 측면은 있겠지만 결국 밤 시간대에 일하는 노동자는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환경미화원 사례에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 노동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야간 노동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프랑스 노동법전을 읽어보시면 그 문제의식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야간 영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주권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간은 시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법에서는 그 야간 노동은 반드시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한국에서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야간 노동 측면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그 간호인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8시간 근무, 뭐 예를 들면 연속 그 휴식 보장, 연속 야간 근무는 며칠 이하로 제한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이런 내용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간호인력 내에서 잘 지키게 하도록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간호인력뿐이 아니라 전체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좀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 조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그 야간 노동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이러저러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이 아주 좁게 해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될 경우에 그런 조항이 적용의 확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범위 해석을 좀 확장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만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전체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처분권이 과거에 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그런 관계로 정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시간을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 된 마당에서는 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소비자의 어떤 편익 추구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야간 노동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그래서 일정한 소비자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중심의 어떤 논의에서 좀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한국의 전형적인 기업 단위 노사관계를 좀 산업 업종 단위로 좀 확장하고 전국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두 분 발표자분들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에 걸쳐서. 혹시 그 전에 두 분이 서로에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원래는 네 분 간에 서로 토론을 약간 하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있으신지 먼저 여쭙습니다. 들리나요? 예. 예, 그 뭐랄까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팀 그 사업에서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할 때 원래 제목이 아파도 괜찮아였는데 아프면 안 괜찮다라고 해서 쉬어도 괜찮아로 이름을 바꿨는데 한편으로는 그 만약에 작가님께서 같이 있었으면 아파도 괜찮아로 이름이 유지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파도 괜찮은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왜 한 페이지를 막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긴 들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빈곤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를테면 실업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질병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실업이나 빈곤은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이분은 이제 질병을 삶과 함께 안고 가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맥락이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의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좀 약간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요즘 이제 이를테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 권리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자유보다 당신의 건강보다 나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당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하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이 가치자라고 해서 본인이 그 예방 접종 안 받을 권리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간병 같은 상황에서는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강제적으로도 예방 주사를 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권리가 극단으로 가버리면 아주 논리적으로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플 권리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 때로는 약간 좀 공공성과 부딪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아플 질병권이라는 말에 약간 개념적인 혼돈이 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플 권리와 혹은 아파도 다른 어떤 뭐랄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어서 제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해주세요. 아마 제가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질병권을 아플 권리라고 쓸 때도 있고 제가 잘 아플 권리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약간 혼용해서 쓰는데 아마 잘 아플 권리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플 질병권이라는 게 아프자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잘 아플 권리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된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아프는 것도 잘해야 되냐 이런 모든 걸 잘해야 응.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이제 또 맞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냥 아플 권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프자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 쪽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장애를 자신의 몸 신체를 손상시켜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뭐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사례죠. 근데 뭐 제가 그런 사례까지 포함해서 질병권 이런 것은 아니고 건강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만 하는 강박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질병권이라고 했을 때 건강에 대한 강박 없이 아픈 몸 자체를 좀 존중받을 수 있는 상태로 표현하기에 그게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건강권이란 개념을 더 확장시켜라라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단어를 이제 한 거는 좀 그런 맥락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우리가 탈코르셋 하듯이 탈건강하자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었는데 그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탈건강하자라는 게 다 같이 아프자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강박과 건강에 대한 그 단일한 정상성 안에서 우리의 몸을 계속 그 건강이라는 정상성에 끼워 맞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이 강박과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질병권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오늘 정밀하게 발표를 좀 잘 못하기도 하고 발표문을 조금 더 이렇게 구조화시키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약간 이해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괜찮았나요,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네. 아마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픈 몸이 가지고 있는 아픈 몸이 어떻게 가격매김을 당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아프지 않은 몸이 좋은 가격매김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담론에 대해서 또 어떤 상당히 우리가 대안적인 시각을 문제를 다시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이 담론을 시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구체적으로 사회 정책으로는 아파서 당장 노동에서 어떤 쓸모가 없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상병수당이라든가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설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작가님이 언급하신 그 낸시 프레이서의 보편적인 돌봄 모델이라면 누구나 또한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또 나도 돌볼 수 있게 이것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되는 이것을 저 역시도 아동 양육 측면에서만 이 낸시 프레이서의 이론을 접근했었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아플 수도 있는데 꼭 아프지 않은 사람만 위주로 이 사회가 설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제도 설계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김기태 박사님께서는 이제 상병수당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대기 기간서부터 해서 너무 다른데 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이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은 막 댓글 토론까지 막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정희 박사님이 네.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하나 올리신 게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예. 여기 이정희 박사님이 제 발표에 대해서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쉬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받는 제도인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소득 보전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제공 의무 면제 장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소개하신 3개국 사례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김기태 박사님께서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 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영업자를 다뤘으니까 세 나라의 자영업자에 한해서 이 근로제공 의무 면제 장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임노동자까지 다 포함해서 물어보시는 건지가 잘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영업자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는 사실 근로제공 의무 면제 장치가 말하자면 대체 인력 같은 거를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 준다든지 하면서 상병수당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를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법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상병수당 지급 시기에는 그 고용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예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웨덴은 그러니까 임노동자나 자영업자나 그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인 거고 벨기에는 1년에다가 의료진의 어떤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덴마크는 9개월에 22주인가 되는데 그 기간에는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 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거죠. 사실상 이제 휴직이 보장되는 방식인 건데 제가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라는 말을 휴직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그게 다른 말 이게 그 이정희 박사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해한 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저기 이승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 자영업자를 포함하자는 얘기냐 따로 하자는 얘기냐 이거를 잠깐 코멘트를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지금 좀 확신이 서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건강보험 베이스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역가입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안 잡히는 집단이고 재산이 자동차로 이제 그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무더기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병수당 제도를만 한정하면 재산소득으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제 이분들한테 그 상병수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고 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상병수당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재산소득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정해서 이제 부과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돼 버리면 무더기로 자영업자들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나마 이제 포괄성이 가장 높은 건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자영업자들을 포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더 고민을 진척하지 못한 내용을 한 번 더 건드려서 고민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그 발표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 자료, 발표 영상까지 보내주셔서 저희 세션이 성공적으로 유익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신 또 권정현 박사님과 이정희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쉬어도 괜찮습니다를 마무리하며 우리 쉬기로 하고 주말을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